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시작합니다. 자, 70억분의 1을 사는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이제 이런 거 오늘은 생략입니다. 왜냐? 즐거운 금요일 TGI Friday. Thank God it's Friday.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김재철 MBC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가 이미 충분히 수집이 됐다라고 하는 게 기각의 사유. 자, 미세먼지 나쁩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오늘 밤 축구 대표팀 평가전 있죠. 자, 그 다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이 중에 봉도사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 한국과 콜롬비아 평가전 안 보겠습니다. 페스티벌의 The Way 듣고 넘어갑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갑니다. 자,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입니다. 다른 데서도 잘했는데 여기 뉴스 브리핑 오니까 더 잘해요. 아, 제가요? 네. 아, 다른 방송 안 들으시잖아요. 누구요? 제가요? 네. 이렇게 눈에 다 쓰여 있어요. 아, 다 쓰여? 그럼요. 네. 다 쓰여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터졌어. 아, 다 네. 쓰여. 예. 출연한 지 한 달 만에. 제 이름이 뭐죠? 정봉주 의원이요. 정봉주. 아, 네. 넘어갈까요? 네. 오늘도 위험하네요. 다스의 정봉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희생을 해서. MB가 뭐 해준 말인 줄 알아요? MB? 네.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건 오해였다. 방송을 잘못 이해했다. Misunderstanding Broadcasting. 방송을 오해했다. 네. 이거 좀 억지로 끼워맞추기 아닌가요? 이거 너무 긴데. 아니 MB 이거죠. 오늘 축구하니까 미드필더 백. 아, 미드필더 백. 네. 자, 히딩크도 모르는 1831님. 봉도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군요. 우리나라 요즘 축구하는 거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저도 패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 살기 위해서요. 축구협회 임원들 다 사표 내야 됩니다. 물러나세요. 촛불 듭시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남방. 네, 남방이죠. 남쪽. 남쪽. 네. 그 독일에 누구죠? 변호사 생각했네. 70년대 동방 정책을 취해서 네네. 동서독 통일의 주춧돌을 놓았던 총리. 슈미트 총리였나요? 저도 이름이 좀 긴가민가하네요. 빌리 그란트. 아, 빌리 그란트. 예. 빌리 그란트.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아,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빌리 그란트의 동방 정책과 유사하게 뭘 만든 거죠. 그렇죠.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국빈 방문 중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 인도네시아 재개 간담회에서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뜻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몇인 줄 아세요? 2억입니다. 2억이 넘어요. 네, 2억이 넘죠. 2억 7천만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GDP도 거의 우리나라랑 뭐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 생각한 것보다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고 이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를 모으면 한 6억 3천 이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이제 많은 수죠. 그래서 청와대는 이 아세안과의 교역 수준을 지금 현재 중국과의 교역 수준인 2천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언론이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주로 이제 4강 외교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전에 좀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 둘 다 이제 4강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주요 외교 대상인 어떻게 할지 갈피를 좀 못 잡고 좀 휘둘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좀 아세안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좀 이런 의존도를 낮추겠다. 뭐 무역 의존도를 좀 낮춰가지고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북한이랑 수교를 맺고 있어가지고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어떤 또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렇죠. 언론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세져갖고 지금 우리나라 대졸 초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건비가 좀 저렴하니까 네. 뭐 상대적으로 뭐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 슬그머니 기업이 나가게끔 뭐 여러 가지 막 그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막 이런 그 규제 강화하고 그래갖고 영업을 못 하게끔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사드 할 때도 보면. 그렇죠. 롯데마트는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철수를 했죠. 두 손 두 발 들고 철수했죠 진짜. 네.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는 그런 게 자본주의 국가고 그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중국보다는 분명히 좀 자유로운 면이 있는데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잖아요. 중국 그 변방 국가 중에서 생존한 소수민족 중에서 한반도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이런 좀 같은 데다 사람들이 부지런하거든요. 네, 뭐 베트남으로 여행으로 한번 가봤었는데 사람들이 뭐 엄청 부지런하고 또 굉장히 친절하고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미국에서 있는데 맨발로 공을 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 맨발로요? 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맨발로 공 많이 찼거든요. 근데 잔디에서 맨발로 공을 차는 친구가 있었고 깜짝깜짝한데 목포 친구 목포 아니면 벌교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땅땅땅땅땅땅 베트남 포트 피플.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군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네, 뭐 거의 북하노이 쪽은 사실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축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행동을 잘 하지는 않으시는데 기자실까지 방문을 해서 이 남방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청취자분들 잘 들어야 되는데 남쪽 방향방. 괜히 이게 겨울에 오니까 또 남방 정책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랜만에 가스비가 안 오른다고 하죠 겨울에. 그렇게 얘기하면 남방 정책인 줄 안 되니까요. 남방. 이거랑은 관계없지만 아세안 쪽으로 남방 얘기가 아세안 쪽으로 향하는 외교 정책을 열겠다. 다음 뉴스요. 네, 그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김하영 씨,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좀 역사에 좀 길이 남은 수사였는데 그 2012년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뭐 국정원 직원이 뭐 댓글을 달고 있다 정치계에 개입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잖아요. 이거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리고 정말 의아했던 점은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어요. 밤 11시에요? 네, 밤 11시에. 그것도 대선 후보들 토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마치 이제 그 발표가 나오기 전에 토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국정원 여직원이 뭐 무혐의 처분나지 않았냐,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 수사를 국정원에서 지휘했다고요? 네,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국정원이 당시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뭐 김하영의 출석 문제부터 노트북 제출,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까지 일정까지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9일 경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지휘했던 그 김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 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그 김하영이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제출하겠다고 하기 1시간 반 전에 본인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렇게 그런 진술이 나온 건가요? 네, 참고인 조사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해서 뭐 통화 당시 뭐 당시 관할 경찰서에 있는 수서 경찰서를 제끼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국정원과 대화를 해서 이 김하영의 노트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함께 그 김 계장은 포렌식 결과 그 삭제된 아이디를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원을 했을 때 국정원에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서 이 포렌식 상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경찰과 국정원이 그냥 일종의 뭐 내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공조를 했네요. 그렇죠. 그 공조를 한 정황이죠. 기밀을 다 유출하고. 네, 국정원은 피의자잖아요.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건데 아울러서 이 국정원은 그 김 계장한테 중간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 이런 종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사실상 지시를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받아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발표한 거고. 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말 의아한 발표였죠. 그럼 김용판 서울청장도 이제 소환이 그 시간 초일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수하려면 일단 김용판 포토라인에 또 쓰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은 피고인과 만약 내통한 거기 때문에 이 그 수사 이계장 정도가 국정원과 그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윗선에 좀 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기승전 MB. 네, 그렇습니다. 뭐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10분도 안 돼서 성명을 냈어요. 뭐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뭐 그것까지 좀 돌이켜 보면은 10분도 안 돼서 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아 이게 뭐 실제로 뭐 국정원과 경찰이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 대선 앞두고 총선 때 2012년 이렇게 정치가 개판이 되고 야당이 이거에 대응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뭔가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전략인 그 휴민트 인적 자산이 없었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또 누굴 얘기하는지 이거 들어도 알 진행하고 것 같아요. 싶어요. 네? 진행하고 싶어요. 회사 사표 내고 오세요. 회사 사표를 왜 내요? 진행 받아줄게. 아 진행이요? 와갖고 1분만 딱 진행시키고 진행. 가세요. 네. 자, 다음 3,000원어치만. 네.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유가 좀 이상해요. 사유가 이상하죠. 예. 이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주장한 그 판결을 한 바에 따르면 기각을 한 사유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라는 거예요.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영장 전담 판사는. 근데 이게 대부분 수집됐다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아하고 뭐 두 번째는 피의자의 직업,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 이거는 뭐 영장 기각할 때마다 나오는 사유니까 뭐 그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국정원 직원한테 물어봐라.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뭐 이 사람이 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래놓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태어난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 예, 그렇죠. 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난 전라도 사람이에요. 뭐 그런 셈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좀 의아한 거죠. 네. 채식주의자인데 뭐 고기 먹어요, 막 이런. 그렇죠. 짜장면 중국집 들어가고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키는데 나올 땐 짬뽕으로 내주세요. 안 맞나 그건? 네, 요거는 좀. 채식주의자인데 고기 먹어 이게 맞네. 네. 어쨌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판시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담배 끊었는데 술 마셔요. 그거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앞뒤가 안 맞죠. 강부영 판사는 고대 나왔어요? 네, 고대 나와서 이 강부영 판사가 올해 2월에 영장 전담 판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발부했어요. 1차는 기각하지 않아. 기각할 때는 아니었었나 이분이? 네, 발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정유라 그리고 추명호 국정원 1국장 네, 추명호에 대해서는 1차 구속영장이 제출됐을 때 그때 기각을 한 판사기도 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고대를 나왔고 서양이 박지만 씨 부인 서양이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 그러죠?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아, 주진우. 그리고 강부영 씨 부인도 법조인인데 판사인가 검사로 알고 있는데 또 서영희 씨하고 절친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그 고대 이제 동기들이니까 고대 동기들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그때 박근혜 영장할 때 우려하는 글을 그 SNS상에 올린 게 기억이 나요. 그 주진우 주장인 것 같아요. 저하고 무관합니다. 네. 자, 김성경님, 정상근 기자님 살 빠지시면 잘생긴 페이스 신드 근데 조건이 틀렸습니다. 살 빠지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뒤 여의도 UFC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막 만들어요 그냥.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FC 처음 오셨죠? 네. 신고식 한번 하셔야 되는데 독하게. 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인가요 UFC? 네, 몇 번째.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전 장관, 전 국회의원. 아 됐어요. 아니 경력을 소개하는데 왜 됐다 아니요, 그래요? 예, 바른정당의 진수희고요. 예. 장관한 시간대가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져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꾸 저를 상기를 시키네.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래전 너무 일이. 오래줘서 감동 줘서 또 울먹했어요? 아니요. 예, 요새 이제 바른정당 일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예. 제가 전에 그런 일을 했었나 막 이런 것도 까마득하게 옛날에 잘 느껴지고 나갔다는 기억이 없어요. 예. 잘 나가셨어요. 지금도 잘 나가실 수 있어. 문 열고 나가시면 돼요. 지금 너무 바닥을 헤매고 있어가지고. 예. 예. 자, 하루아침에 비교섭단체가 된 바른정당. 진수희 의원님은 결국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까지는 안 흘리고요. 그냥 예. 뭐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나가신 분들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 나가신 분들이 과거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할 때 예. 그나마 친하게 좀 지냈던. 예, 친하고 가깝게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예. 좀 개혁 의지도 같이 다지고 했던 분들인데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는 썼어요. 근데 잘 예.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할 수는 더더욱 없었고요. 뭐 그런 생각이 나서 좀 울먹했었습니다. 예. 예. 아니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님 소개했는데 왜 자꾸 소개하라 그러지? 소개했죠? 안 했나요? 했습니다. 예, 했는데. 다시 한번 하세요. 최명길이라는 예. 말 안 했나요? 아, 혹시 최명길 다른 분을 생각하고 소개했는데 왜 그러지? 밖에 있는 PD를 다 자를까요? 아니 근데 제가 어제 다른 자리에서 황영철 의원을 만났어요. 네. 황영철 의원. 예. 안 나가실 것 같더니 지금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이해하고 노력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씩이나 나갔잖아요, 바른정당에서 이제. 근데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예. 게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 속에만 국민이 있고요. 예. 실제 행동이나 의사결정 과정에는 국민이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수 통합을 많은 대부분의 보수층이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극보수 일부층에서 그런 뭉쳐라 뭐 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만 대다수 들리는 거죠? 그것만 들린다기보다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계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단지 그게 좀 명분이 딸린다 싶으니까 그거 포장을 예. 뭐 보수 통합이다 보수층 지지자들이 원한다 이런 걸로 그냥 포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는 예. 11월 13일 전당대회 연기하고 네. 양당이 통합 전당대회 하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대안을. 네, 네. 근데 그걸 누가 안 받은 거예요? 유시민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유승민.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개그 날리신 거죠? 유승민 의원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통합전대 얘기 나오자마자 그 저쪽 파트너인 홍준표 대표가 이런 지하에 단칼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자꾸 이쪽에다 대고 하는지 통합전대를 굳이 전대 연기할 명분으로 유승민 의원한테 관철을 시키려고 하면 예. 저쪽에 홍준표 대표한테 통합전대 하겠다라는 그런 양해를 받아오고 그걸 우리 쪽에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쪽에서 거절하는데 우리 쪽에서 자꾸 들이대듯이 난 이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굴욕적인 일을 왜 내가 평소에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남지사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웬만한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 참을 수 있지만 장관 출신인데 진수 의원님. 아니요 뭐 그만 입 다물겠습니다. 아니 그 바른정당 옆에 있던 국민의당은 왜 같이 흔들려요? 저는 뭐 안에 있는데 별반 흔들린다고 느끼질 않는데. 유성엽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왜 싸워요, 근데? 글쎄요. 이게 저는 바른정당 유성엽 의원은 제 뭐 대학교를 같이 다녔고 예. 본회의장에 바로 뒷자리여가지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는 안 물어봤네요. 예. 아실 거예요. 네, 압니다. 예. 뭐 어떤 생각을 갖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려고 했던 그 흐름을 갖고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물론이죠. 예. 지금도 있고요. 예, 지금도.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국민의당은? 글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오고 정말 가잖아요. 국민의당 헷갈려요. 예. 어떻게 하실지. 근데 아마
아마 다수는 이 외연을 확장을 하고 그 사실 뭐 김대중 정신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 당시에 91년에 신민당하고 민주당 통합을 할 때 그 67명 정당과 7명 정당이 통합을 하면서도 그렇게 예우를 하고 그 가치를 사고 상징을 사고 해서 이 외연을 확장해 간 거거든요. 김대중 네. 대통령의 그 정치가 그런 걸 그 중시하고 그런 걸 받드는 그 사람들이라면은 외연을 확장하고 조금 더 동서화합하고 가치를 사고 상징을 사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모색에 그 거부감을 보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부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꽤 예. 더 많지 않나요? 다수 아닌가요? 아이 그건 그러진 않아요? 예, 잘못 예.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흐름이 다수인지 아니면 바른정당과 외연을 확장하고 그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분명히 다수입니다. 다수. 예. 근데 요 꽤 많은 지점에서 차이로 다수입니다. 예, 저 예.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아주 방송에 특화되셨어요. 요 지점에서 예. 저는 최근에 보면서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게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게 다수였는데 저녁에는 소수가 되고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다수가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진수 의원님도 현역 때 그러셨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리고 예. 최소한 지금 뭐 저 최고위원이 7명인데 예. 그 중에서 6명은 그런 방향입니다. 6명은 예. 의원들 분포는 정말 어때요? 의원들 예. 분포는 한 의원들 40명 되는 분들 뭐 중에서 저는 한 뭐 7, 8분 정도가 좀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분들은 그런 적인데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현실적으로 뭐 민주당과 뭔가 뭐 연정 합당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문제는 민주당의 실질적 오너가 생각하는 그 민주당의 미래라는 것이 아주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오래 정치한 분들과 손붙잡고 뭘 해보겠다는 그런 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분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한계가 뭔가 있어요. 뼈 아픈 얘기가 톡 튀어나왔어요. 네. 어느 지역을 근거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러면 바른정당은 뭐 물밑으로 뭐 얘기가 좀 되고 있나요? 글쎄 뭐 지금 13일까지야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 포럼이라고 하는 그 저기를 통해서 국민 통합 포럼을 몇 분 통해서 정도 지금 같이 하고 계세요, 그거는? 바른정당에서 4분 정도 네 지금 분. 참여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10명쯤 되죠. 그래서 이게 정책 공조라든지 앞으로 이제 입법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우리랑 뭐 정책이라든지 이 방향성에 큰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되고 자주 만나도 남자들끼리 이렇게 폭탄 좀 하시고 이 스킨십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보니까 하자마자 헤어지더라고요. 유승민 김무성. 그거는 의도된 연출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날 또 모였는데 뽀뽀해 저 이랬다면서요.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너무 기괴한 모습에 저는 어거지로 만들었다면서요. 약간 소름이 본인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들은 저러고 술 마시냐 그랬더니 왕왕 그러기도 한대요.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뭐 그렇게 해야지 친해진다고 여기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통상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런 사람은 꼭 헤어지더라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 장면. 바른정당 추가 탈당이 있을 거다. 지금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럴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요. 예.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탈당하신 분들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그 장면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좀 있더라고요. 슬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 아니고요. 저는 어제 그 장면 보면서 홍준표 대표가 이 무슨 보수 통합이니 이것 때문에 이 의원들을 받았던 게 아니고 결국 바른정당을 깨는 게 그게 의도이자 목적이었다는 게 저는 어제 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걸 제가 한 확인을. 사람들도 그걸 느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정치부 기자 오래 한 그렇죠. 사람으로서 저는 뭐가 딱 귀에 와서 꽂혔냐면요. 비공개 석상에서 일부 의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받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라는 강효상 대변인의 브리핑이 귀에 탁 와서 꼽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그 말은 이제 실제로 안에서 기죽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 밖에다 대고 이 사람들은 굴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분이 브리핑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가신 분들이 홍준표 대표의 그 자유한국당 사당화에 저는 도우미 역할을 자임하러 들어간 것밖에 안 된다. 아무리 왜 나왔다 286일 광야로 헤매다 왜 가면서 그걸 하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영상 편지. 아니 저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동의도 못하지만 그냥 선택은 존중하겠다. 더 이상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탓만 하고 있기에는 지금 바른정당 남아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벅차고 많아서 저는 거기에 에너지를 좀 쏟자 이렇게 우리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의원님 화이팅 들어왔네요. 6881님. 진수 의원님 화이팅이요. 바른정당도 화이팅이요. 국민만 보고 가세요. 국민 보고 다 버릴 수 있을 때 국민이 이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업자 될 각오하고 화이팅. 진수 의원님은 이미 실업자 됐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그 방청객의 마이크를 돌려고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청객 백혜련 의원님. 네.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이게 궁금해요. 진짜 저는 이제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국민의당에서 민주당하고 함께하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좀 다수일 것이다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소수라 그러시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의원들이 안 계신가요? 지금 공식적으로 하시는 개인적으로 뭐 얘기들을 나누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언론에 다 나와서 안 해도 돼요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아니, 보여요. 오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타났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 인위적인 그런 정계 개편은 옳지 않다. 이게 다 다수의 입장이고 저희 당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잘 나갈 때 있었어요. 진수 의원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 울 것 같아. 걱정이 되고 질문을 못 하겠어. 더 이상 안 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당 의석수가 현재 115석 주호영 의원까지 가면 116석.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딱 5석 차이가 나요. 네. 추가 탈당 대여섯 명이 만약 되게 되면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문 닫는다고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당원들도 모르시나 봐요 그분은. 입당원수 4명이 다 입당해요. 당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홍준표 사당이라는 게 홍준표 대표 혼자 말로 그냥 문 닫는다 하면 닫는 근데 거고. 근데 정경국 의원은 왜 그거 갖고 항의를 해요? 갈 생각이 있나? 아니, 시도당에서 복당 심사하지 말고 무조건 복당시켜라라고 대표 한마디. 그러니까 기존의 공당으로서 당원 당규에 있는 절차 다 무시하고 홍 대표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듯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사당화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인데 우리 김무성 의원님께서는 박근혜 사당화가 싫어서 바른정당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홍준표 사당으로 왜 가시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백현 의원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바른정당이 객관적으로 뭐 잘 되길 바라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서너 명 정도가 더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그 일당 지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국회의장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은 그런 움직임이 저는 없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요. 네. 만약에 정말 일당을 뺏기게 되면 그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 아직 사실 이게 다 먼저 조심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지방선거를 사실은 앞두고 이런 이제 야당들 간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약간 시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막 몸달아 할 때는 조금 아닌가. 아니지 않나. 진수 의원님 어제 제가 황인철 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초의원 광역은 몇 석 더 얻을 수는 있다. 기초단체는 몇 석 더 얻을 수 있지만 광역은 참패할 것이다. 그 자유한국당이. 만약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물어봤어요. 결과를 지금 어떻게 해. 지방선거 보고 움직이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갖고 광역선거에서 경남 지금 좀 자유한국당이 우세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계속하면 장담 못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우리 봉도사 그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바른정당이 유리한 전망이니까. 지방선거 해봤던들 저는 뭐 영남 쪽에 그냥 단체장, 광역, 뭐 기초 조금 건지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딱 치르면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영남 옛날 자민련 뭐 이렇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선택을 왜 하는지 그래서 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대구, 경북, 울산 쪽으로만 딱 묶여 있으면 그럼 이제
참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오히려 저희 바른정당이 정말 똘똘 뭉쳐서 선명한 개혁 의지를 갖고 가다 보면 비례 쪽 광역이나 이런 데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타이틀 걸고 나간다고 저는 표 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역구 송파 아닙니까? 근데 송파가 사실 자유한국당 강남 송파가 자유한국당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뭐 남의 당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그런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강남 송파 사람들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보게 되면 이번에 합당을 반대한다, 복귀를 반대한다가 61%가 나왔어요. 찬성이 한 20% 좀 넘게 나오고 리얼미터 조사가. 근데 그분들은 그 수치는 안 보고요. 찬성하는 보수층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보수층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보수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층이 굉장히 엷어졌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근시안적이고 길게 못 내다보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정치 일정표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그럼? 어떤 게요? 그 바른정당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당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면은 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제 21일 날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한번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라고 해놓은 그 상황이고 바른정당은 13일 날 전당대회를 하죠. 전당대회를 한 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엊그제인가 의총을 통해서 중도 보수 대통합 이걸 천명을 했기 때문에 국당 쪽하고 국민의당 쪽하고 국당이랑 통합 안 돼요. 국당이 뭐예요? 아니 통합이라는 게요. 국당 바당 민당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하여튼 바당? 국민의당 쪽하고 또 자유한국당 쪽하고 어떻든 통로는 지금 열어놓고 얘기는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당 전체가 막 다 몰려다니면서 통합하고 이런 건 아마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국민들이 그런 통합을 바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햇볕 정책 특히 남북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라. 얘기했잖아요. 그거 큰 차이 아니에요? 그 접점이 있을까? 큰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게 벌써 20년 전 그 DJ의 햇볕 정책은 20년 전 그 얘기는 얘기고요. 국민의당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두 분이 아주 유승민 의원이 바로 제 뒷자리고 그래서 가끔 뭐 얘기도만 안 하는 사이인데 뭐 제가 정치부장 할 때 국회의원이어서 황종원도 뒷좌석, 유승민도 유성엽 의원이 유성엽 의원이 그 뒷좌석. 제 바로 뒤에 뒤에가 국회 본회의장은 최명길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보니까. 아니죠. 뭐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98년부터 2002년 동안 정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기에 그 펼쳐졌던 그 햇볕 정책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이 지금 뭐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신 그 안보라든지 남북 대화의 어떤 정신이라는 거는 이미 스스로 햇볕 정책 3.0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햇볕 정책 1.0 시대는 지나갔고 3.0 시대를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를 향해서 화를 쐈다면은 잘못된 관역에 화를 쏘신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근데 아마 스스로는 그게 내부를 향해서 한 말일 거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유승민 대표의 입으로 자기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내 뜻하고는 좀 달리 전달됐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이 한번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햇볕 정책이요. 무슨 종교도 아니고 교조주의적으로 그렇게 갈 거는 아니다. 그거를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 정신만 살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얼마든지 토론의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주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 그런 햇볕 정책 관련 과거의 햇볕 정책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과거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현재의 문제를 얘기한 것처럼 만들고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좀 그대로 개성하면 안 된다는 말을 호남을 부정하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업어치기 하는 어떤 정치 기교를 좀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3부에 계속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여의도 UFC 3부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전 장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없다? 자주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작가님들이 섭외 전화하느라고 무척 전화 많이 돌렸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섭외가 좀 어려워요. 할 말 나오면 말씀도 잘 하게 기회도 많이 드리는데 바빠서 좀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용기 의원님이 오면 제일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용 귀염이에요. 예, 말씀 논리도 있으시고. 그럼요. 그리고 아주 유연해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 맞나 싶어요. 예. 그죠? 바른정당 의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대전. 좋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 맞습니다. 저 여러 번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 유연하죠. 유연한데 네. 끝까지 자기 주장 다 하죠. 목소리 톤은 유연하시죠. 예. 네. 내용은 꼭 그렇지 경찰대 않습니다. 1기 출신이에요. 경찰대 학생회장 출신. 그러면 자, 그래서 아까 하시던 말씀 국민의당 어떤 걸요? 아까 말씀 다 끝났어요? 했습니다. 자, 그럼 정치 프로세스만 좀 일정표가 13일 그다음에 21일 끝장 토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이후 그 미리 말하면은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용은 말고 일정만 요 정도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일정만이라도 대충. 그게 이제 연대든 통합이든 뭐 그 해법은 제시가 될 것이고 그거를 아무래도 그 정기국회 끝나기 전 뭐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정계 개편의 트리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바른정당 말씀을 드리면 바른정당에서는 그 남아 있는 분들 사이에 이제 1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그 중도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11월 13일 전대를 통해서 뽑힌 새 지도부가 노력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한번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추가 탈당은 좀 없을 걸로. 근데 이제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게 중도 보수 개혁 대통합이 무슨 통합이라는 게 완료를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논의의 진행 이런 거 정도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1일 지나면 어쨌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급격하게 논의의 횟수 강도 이런 걸 좀 늘릴 수 논의가 있겠다. 시작된다.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어떻게 정말 모르지만 봐야죠. 정계 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다음 주 13일이 지나고 나면은 13일 날 유승민 대표가 명실공히 대표가 되면은 뭔가 책임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한 정도로 그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중도 보수 대통합 아니 중도 개혁 보수 뭐 이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경도된 대화를 한다면 내부에서 또 이렇게 약간 튕길져 나갈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균형을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터 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을 하고 계신 걸 잘 이해합니다. 무슨 이유로 뭔가 확신과 자신의 차지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부도 단속하고 외부와도 결합해야 추가 되고. 탈당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네. 왜냐하면 추가 탈당하면 진수 의원님 또 울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네. 저 울 것 같아 또. 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플리즈. 예. 자, 백혜련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죠? 네. 김관진 전 장관 실장 얘기가 폭탄이에요. 뭐 사실은 근데 거의 예견됐던 거죠. 지금 변호사시죠? 네, 변호사죠. 변호사라면 김관진 피의자가 들어갈 때 그렇게 그 제안하나 다 얘기해라. 이제 본인의 마음가짐에 일단은 달려 있겠죠. 얼만큼 안고 가겠냐. 그거에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데 그 동안에 지금 그 수사 이 사건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됐던 상황에서 사람들 태도를 보면요. 이재만하고 안봉근 같은 경우도 체포되지 바로 들어가서 사실은 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거의 예상할 수 있죠. 이게 남재준 원장도 또 다 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 보면은 거의 들어가서 하루 이상을 못 버틴다. 지금 보면 바로 이미 들어갈 때 마음가짐 자체가
일단 자기가 먼저 살겠다. 예. 요게 먼저이지 않나 싶어요. 먼저 보호해야 될 가치, 권위 이런 게 이제 이미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법조인 중에서 이미 검찰의 의도는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뭘 버티겠냐. 법정 투쟁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전 그건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법정 투쟁이라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이익이 최우선인 된 상황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리고 변호사로서 봤을 때도요. 이게 증거 자료가 너무 좀 명확해요. 지금 진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건들이 다 나왔잖아요. 실제로 청와대에서 관여한 여러 가지 문건들. VIP 강조사항. 그렇죠. 그런 문건들 나왔고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 문서 다 나왔잖아요. 버티기 어렵죠. 버티기 어렵다. 네. 다음은 누굴 소환하나요 그럼? 지금 그건 다 예상할 수밖에 없죠. 이제 김관진 전 예. 아니 김태호 그렇죠. 최우선적으로는 예. 김태호 안보기관이 그 최우선적으로 아마 소환될 겁니다. 그 댓글 수사가 바로 거기에 보고가 됐고 회의에도 참석한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요. 바로 이제 소환될 거고. 근데 김태호 이 기획관이 그야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으로 그런가요? 분류되는 사람이죠. 측근 중에 측근은 진수위원인데. 아니요, 저는 여기 이제 이재호 측근이었죠. 아니 분야가 달라서 예. 그 뭐 외교, 국방, 안보 이런 쪽은 어떤 분들이 그 지근거리에서 돕는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정말 몰라요? 그냥 발 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타이틀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렇지 그 거리에 그 뭐 밀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저 안보기획관이 안보실 안보실 산하 안보기획관 비서거든요. 네, 안보기획 네, 비서관인데 네. 그게 그 수석급이에요. 수석급이고 박영준 차관하고 비슷한 그 롤을 대전략 기획관이에요. 대전략 기획관. 그게 비서관이거든요. 근데 수석급이고 박영준하고 비슷하게 놓고 봐요 기자들은. 박영준 왕차관도 높은 직책은 주지 않으면서 실제 실무는 총괄하고 있었는데 군 관련해서 사이버 관련해서 김태호가 그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김관진 보고라인이 김태호를 통해서 어디론가 갔다. 그 김태호 소환하지 않나요? 네, 고 소환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태호 대전략기관이 지금 NLL 문서 유출에 있어서도 NLL도 작업을 했죠. 네, 거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2009년도 써머리 할 때. 네, 그때도 이 문서가 그쪽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검찰 수사선상에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올라 있을 걸로. 근데 NLL이 유출된 시점은 아마 2012년 그때 김무성 의원이 뭐 막 이렇게 낭독하고 국정원에서 정리해갖고 보고한 건 2009년. 9년이고. 예, 근데 그때는 안 나왔고 그 똑같은 내용이 2012년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2009년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09년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국정원이 그렇죠. 그때 문제가 없고 2012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밖으로 유출된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활용, 선거의 김태호 활용. 누군지 진짜 모르세요? 아니 알죠. 그분과 그분 타이틀 그거는 아는데 임태희 의원과 베이징 갔을 때 북한인을 만나고 정상회담 얘기하자고 하면서 돈 뭉치 줬다가 돈 뭉치를 얼굴에 맞은.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부터 있었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태효라는 분이? 네, 저는 원세훈은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모르겠네요. 혹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이고 군 NLL 이 작업을 총괄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 소환이 김태효다. 그 김태효 다음은 모르죠. 뭐 검찰이 아시는 눈빛인데. 아니요. 뭐 기사상으로는 그다음에 거의 뭐 종착역에 이르렀다. 뭐 우리 MB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뭐 그냥 한숨만 나오고요. 어제 김두 대통령의 시간 전 홍보수석이었죠. 김두 전 홍보수석의 발언을 보면 부인을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부인한 이런 사실 없었다. 전혀 관계 없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어떻게 다 기승전 MB냐. 결국 MB를 겨냥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김두 발표를 쭉 보면 다 인정했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만약에 이제 곧 이제 다 이제 아는 바와 같이 곧 이명박 대통령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는 소환될 수밖에 없는 수사상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봐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쪽이 아니라 통치행위 이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이제
VIP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를 했겠어요. 예. 수십 건 수백 건 보고가 하루에 올라오는데 이제 이런 관련한 거 하겠습니다라고 올라오면 뭐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제 이런 정도가 마치 VIP가 그냥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사실관계가 틀린데 지금은 검찰 신분에서 얘기해야 돼요. 네, 검찰, 아니까는 지금 검찰총장. 검사 이 군 사이버 대원 증언 문제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인했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행자부하고 기재부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인원 공무원 증언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문제.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 정부 행안부죠. 행자, 기재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70명 증언하는 문제. 근데 이렇게 군 부대 증언 문제에서 한 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사이버 대원 같은 경우는 증언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뭐 김관진 전 장관 진술에 나왔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언론. 그 이제 언론이 대북,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대북 작업하라고 그 지시를 했을 수도 있죠. 내가 북한 사람처럼 보여? 애초에 아니 근데 이제 저도 그게 대상이었는데 제가 북한 사람처럼 보여? 그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제 왜곡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지금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따져 물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는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옛날에 비판했던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아니 예를 들어 특검 때처럼 대변인을 둬서 정식으로 브리핑을 하든지 이건 문제 아니에요? 특검법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일반 검찰에서 어려운가요? 지금은 이제 그 차장 검사 공보를 맡고 있는 차장 검사들이 다 브리핑은 전담하는 제도죠. 기자들한테 얘기는 해주는 거죠. 네, 일반이 그러니까 백브리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놓고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거네. 백브리핑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게 피의사실 공표가 어떻게 그걸 검찰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말은 하는데 주인공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그래서 한다든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내가 하죠. 얘기한 거 근데 어쨌든 공표네 그래도. 근데 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참 애매해요. 국민의 또 알 권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의 접점에서 법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야당 지금 이제 여당이 야당 시절에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여론을 통해 갖고 이미 마녀 사냥 다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여론 그렇게 몰려가는데 이게 검찰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당이 됐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게 되면 검찰이 계속 장난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균형을 합작품이죠. 엄청 잘 사실. 취하시네. 아니 실제로 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었고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린 전병헌 수석 전병헌 수석 그 비서관들 이미 작년에 조사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지금 나오지? 이 여러 가지 검찰이 장난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는 여당에서도 그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검찰도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대라고 하잖아요. 네. 기자들도 계속 이제 어떤 막 이게 질문을 막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호소하면서 이제 뭔가를 달라 막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고. 이 얘기 나오니까 우리 백혜련 검찰총장이 좀 헷갈리네. 아니 그런가 하면 검찰 쪽에서는 뭐 좋게 보면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 기법으로 언론에 먼저 흘려놓고 외압 못하게끔 하는 걸로 이용한다고도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자기 수사 방향으로 예를 들어 그 증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하지 김관진. 그리고 구속영장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하면서 그 내용을 해주면 되는데 실질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여론을 다 잡아놨잖아요. 아니 저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게 무리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피의사실 공표가 되게 어려운 게 그게 검찰에서 정보를 다 줘서 나온 거다. 그거를 입증을 못해요 지금. 언론에서 그냥. 기자들이 취재했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은 다 기자 말이에요. 그게 검찰의 그게 아니고 기자들이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장문하는 거는 아니고 검찰 관계자를 소스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빨대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검찰에서도 지금 그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밝히기가 어려운 거죠. 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다.
아니 고지가 바로 저긴데. 검찰 입장에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아니 그래서 지금 예. 그 MB 예. 측근으로서 예. 입장이 안 나오고 있나요? 지금 글쎄, 108일 동안 저도 제가 네,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전화 한번. 아니 저도 뵙지도 못하고 네. 뭐 얘기 들은 것도 그 기사상으로만 그 듣는데 언제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어제 그 MB가 하셨다는 얘기가 예. 이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그 분위기는 제가 아직 읽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저희 바른정당 사정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기가 그래서 그런데 한번 오늘 좀 돌아가서 분위기나 어떤지 봐야 되겠네요. 금태섭 의원이 아주 재밌는 지적을 했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사하는 게 이게 맞냐. 그 얘기했죠. 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저 어제 법사위에서 저도 사실은 조금 황당했는데 예.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적은 의미가 있는 지적은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를 저는 이 구도로 봤거든요. 일종의 피해자, 피해자의 입장, 윤석열 지검장과 그 수사팀을 피해자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2013년의 피해자라고 네, 보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에서 일했던 검사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대치하는 구도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검찰 관계자가 누가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런 말 했다는데 진짜 그거에 공감합니다. 지금 사실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 그런 것 때문에 보복 수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인데 인사권자는 그런 검사들이 아니에요. 예. 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도 다 소모품이었던 거죠. 조홍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요. 네. 저는 두 사람 다 같은 발언에 별로 검찰. 저는 솔직히 동조를 못 하겠어요. 네. 그 오늘 기사 나가는데 민주당 4분. 공감하는 분들도 꽤 많던데. 예. 네. 그리고 자, 네. MB 소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뭐 공식 입장은 없죠. 국민의당은 뭐 법대로 처리하라는 예.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그 과거 적폐 수사하는 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 네. 하면서 아니, 물론 그건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예. 단지 증거와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냥 사법 처리하면 그뿐인데 예. 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게 혹시 그것도 정치 기술을 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무리한 일들을 그걸로 입막음하려고 하는 정치 기교를 쓰는 거라. 그러지 마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냥 엄정하게 처리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 넘어갑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당 입장은 뭐죠? 오늘 뭐 너무나도 그만두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며칠 얘기를 안 했죠.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시작하는 날이라 오늘 아침에 그 그냥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본인이 빨리 청문회장까지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안 대표가 직접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분이지만 이분 2015년에 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면서 자료 안 낸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또 이 자료 안 내는 거 뭐 이 보완하는 안 낼 수 없게 만드는 법도 발의하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자료 안 내고 있는 안 내고 있고 이거 정말 그 요새 뭐 유행하고 있는 그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라고 있잖아요. 왜 저 잘 사는 사람들 버뮤다에 그 조세 피난하는 게 아주 화제지 않냐. 그렇죠. 이게 뭐 우리나라도 200명 있다 그러죠. 한국판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미 국민의 감정을 너무 심하게 건드려 놔서 스스로 좀 접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진수. 나오지 마라. 진수입니다. 저희 바른정당 입장도 지금 최명길 의원 하신 말씀에 뭐 그 적극 공감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원내교섭단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영향이 쭉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향은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나 일단 11월 15일 날 내는 정부 보조금도 15억에서 지금 6억 떨어지더라고요. 홍종학 후보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아픈 데를 찌르세요. 우리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힘든 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할 거니까. 홍종학 후보자는 저 굉장히 실망했고요. 뭐 본인은 이제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뻔한 팩트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좀 접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이런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알면서도 그대로 지명을 강행한 거는 좀 오만한 거 아니었나. 이 집권 세력의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이런 오만한 인사를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다. 진수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른바 이제 데스노트라고 하는 정의당에선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이랬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의당 규정대로 딱딱딱 갔어요. 인사청문회 보면. 네. 그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당에서 그 최종적인 청문회 보고 정리할 겁니다. 예. 청문회 보고 정의당. 네. 이미 뭐 내부적으로는 그냥 결정이 됐다고 보고 매번 그 데스노트 쓰기 좀 그러니까 지켜보겠다고 한 것 같아요. 청문회까지도 못 오면은 검증 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까지는 가자고 뭐 하여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바른정당의 연대 대상이 정의당은 없죠. 그렇게 넓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넓게 하면 확률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굉장히 존재감 있게. 아니 제가 왜 묻냐면 그 하태경 의원인가요? 그분이 보수의 바른정의당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누가 얘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도 대상이 되나. 홍종아. 네. 곤란하세요? 아니 뭐 곤란할 건 없습니다. 일단 정의당의 데스노트에는 안 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이게 다 탐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근데 이거 딱 극단적으로 저는 진짜 이건희 회장한테 이재용이 이게 세금 문제잖아요. 네 16조 아니 14조인가요? 아니 4조 원 재산 받으면서 16억 원 세금 내고. 그렇죠. 그건 52억인가 58억. 증여받을 때 초창기에 그 95년도에 그때 16억 내고 땡이거든요. 네. 16억 땡이고 홍정학 부부장은 38억 중에서 11억 세금 냈어요. 불법적 요소는 없다? 불법적 요소도 없고. 오히려 사실 정말로 이렇게 한 부분 중에서 보면 이 정도 세금 착실하게 낸 사람 저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리고 쪼개기 증여가 문제 삼는데요. 이거 국세청 홈페이지에요. 장려하는 분할 증여 방식으로 기재돼 있어요. 아니 절세다? 네, 그 방식으로 아예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증여를 왜 엄마를 건너뛰어서 딸내미로 가고 그 같이 받은 또 다른 딸은 자기가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이제 홍종학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아서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홍종학 후보자가 굉장히 늦게 결혼했어요. 부인도 좀 늦게 결혼하고. 그래서 근데 딱 이게 손녀가 늦지막하게 태어난 겁니다. 이게 딱 하나. 양쪽 집안에서 굉장히 늦지막하게. 자,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는 그렇죠. 반할 수는 있는 부분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배 의원님이 이건희 이재용 그걸 예를 드셨는데 그분이 장관 하겠다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수 의원님 오늘 한 방 했어. 이런 분이 장관 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공직자로 하게 되면 국민 정서를 건드려서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청문회를 저희도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지금 끝났어요. 빨리 끝내세요. 네. 조금 저는 잦아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잦아들었다. 국민들 감정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정치라는 우산 속에 있더라. 그렇죠. 자,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은 원래 눌변 음성이에요. 원래 눌변입니다. 그래요? 말을 잘 못합니다. 변호사 눌 변호사. 근데 말씀을 잘하셔. 맞아요. 따박따박. 연습했죠. 볼펜 물고. 그건 볼펜은 어렸을 때 잠깐 물어봤는데 연극 연습한다고. 연극. 근데 카메라 앞에서 한 10년 떠들다 보니까 말을 요즘에 약간 정상인 비슷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인. 지금 이게 엄청 나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과거에 잘 못했는데 또박또박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노력형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자꾸 말을 시키니까. 저도 말을 못했어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영어 강사셨는데 어떻게? 저도 말을 못했는데 3살 되니까 말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 네, 알겠습니다. 자, 강경윤 SBS 펀인데 2가 먼저 뭐예요? SBS 펀이 기자. 저 이러다 회사 잘리겠어요. 좀 제 소속 좀 밝혀주세요. 저는 SBS 펀이의 강경윤 기자라고 합니다. 강경윤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연예 프로에 많이 나오세요? 조금 리포터로. 기자. 옷은 많이 본 분인데.
강경 기자가 TV에서 보니까 무척 알흠다우세요. 예. 네, 기자들 외모가 요즘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가지고 저 정도면은 평균 정도. 네. 이상한 죄송해요. 이상한 옹격결 아니 근데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분을 영어로 다운걸이라 그래요. 그래요? 영어로 다운걸, 아름다운걸.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위험한 발언인데 제가 하니까 재밌잖아요. 모르겠어요. 자, 하재근 기자님, 문화 행사로 빛난 청와대 국빈 만찬? 네. 뭐예요 이게? 국빈 만찬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준으로 하면 25년 만에 국빈으로 이제 방문을 했다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부시 이후에. 예. 그 미국 국무부 기준으로 하면 레이건 이후 30몇 년 만에 최초라고 또.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국빈 대접을 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건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양 나라가 합의를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25년 만이고 미국 국무부 기준으로 하면 레이건 이래 최초다. 30몇 년 만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엄청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국빈 만찬을 하니까 화제가 되고 있죠. 대통령의 방문은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처음이 이제 국빈, 스테이트 비짓, 그다음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짓, 그다음 이제 무슨 실무, 워킹 비짓, 그다음 마지막이 개인적 여행, 프라이빗 비짓. 이게 4개예요. 그래서 1년에 자 미국 대통령 우리가 미국 갈 때 미국 대통령 임기 중에 딱 한 번만 국빈 방문을 허용을 해요. 임기 중에 딱 한 번.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빈 방문을 선택을 안 했어요. 이쪽에서 이제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오피셜 비짓이거든요. 근데 국빈 수준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빈 방문 서로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힘드니까 격식을 맞추기가. 격식 맞추기. 최근에는 연미복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국빈 방문으로 좀 가고 싶다고 미국에. 근데 미국에서 안 받아주고 그때는 격식이 문제가 아니라 쿠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인정해 주기가 어려워서 공식도 아니고 실무 방문으로 오라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실무 방문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때 막 보도하기를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고 막 보도를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단비가 내렸다. 그때 땡전 뉴스라고 했죠. 가뭄이었는데 단비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그 보도를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비를 내리게 하냐 우리나라 대통령.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했다. 어린 나이에. 어렸을 텐데. 근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해가 떴을 텐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행사로 빛난 청와대 국빈 만찬. 무슨 문화행사 있었나요? 이번에 일단 경기병 서곡. 양국의 어떤 관계를 씩씩하게 이끌어 나가자. 경기병 서곡을 딱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박효신 씨가 노래하고 또 유태평양이라고 6살의 흥부가 완창한 천재 그 국악 소년이 있었는데 유태평양. 그분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요번에 비나리를 했고 그 외에 이창동, 전도연, 한혜진 씨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상당히 뜻깊은 국빈 만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사물놀이를 굉장히 즐겨봤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캠프 험프리스 취타대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그랬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죠? 군인들이 막 하는 거 열병이라든가 사열. 사열이나 그런 계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높여주는 떠받들어주는 거. 약간 관종과죠. 떠받들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군대 취미가 있고 군대스러운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군인들이 앞에서 쫙 행동을 해주면 열병식을 좋아하는 얼굴 표정이 입꼬리가 쭉 올라가는 표정이 나오는데 광대승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광대승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조선 왕의 대접을 다 취타대가 나와서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취타대가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어느 대통령 때 부활한 줄 아시죠?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부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부활했는데 보통 이제 MB 박근혜 오면 또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갖고 했던 걸 다 없애거든요. 근데 그거는 존속돼 있던 거예요. 우리 좋은 전통이니까요. 취타대가 하는 그 음악 연주를 직접 들어본 사람들은요.
진짜 감동스럽대요. 이건 뭐 이 피리로 무슨 네. 그 서양 네. 이 예. 음악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사진만 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들은 사람들은 전율을 한대요. 진중권 교수가 듣고 그것도 문화평론도 잘하잖아요. 예. 너무 놀랬대요 자기가. 저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데 막 소름이 돋더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인상적이라고. 예. 예. 상당히 인상적이었겠죠. 예. 전 또 취타대 소리가 그렇게 또 놀라운지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래, 처음 알았네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리고 그것도 군인들이 다 이렇게 그 행진을 맞춰갖고 네. 아주 각도 있게 그렇죠. 질서정연하게 거의 헌병대에 준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네. 그 국빈 만찬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제가 국빈 만찬 이 역사가 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처음 국빈 만찬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드 대통령이 오고 그랬는데 그때 아이젠하워인가 포드인가 그때가 시청 앞에서 막 100만 군중 모아놓고 막 대회하고 우리나라 환영하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 카메라가 빙빙 돌다가 시청 앞에 빈민가를 비춘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창피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재개발해라라고 해서 오늘날 시청 앞에 플라자 호텔이라든가 그게 그때 미국 대통령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50년대니까. 그러니까 아마 포드 대통령일 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래가지고 그 포드 카터 대통령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180만 명씩 동원을 해서 환영 행사. 포드 대통령 포드 차량을 타고 오셨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심했다 터졌네요. 방심했다 훅 들어오죠. 네, 훅 들어왔네요. 근데 이제 80년대로 넘어가서 레이건 대통령으로 가면 환영 인파가 150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아버지 부시로 넘어가면 환영 인파 사라지고 대신에 이 총리가 영접을 가고 나중에는 국빈 방문이라 하더라도 그냥 장관 수준에서 영접을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권의 정통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굳이 미국에 그렇게 엄청나게 환영을 할 필요가 없는. 국빈 방문은요 기본적으로 장관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국빈 방문이 공항 영접을 장관이 나가는 그렇죠. 건데. 장차관이 가죠. 장관이 가야죠. 장관이 나가는 건데 과거에 정통성이 약했을 때는 총리가 나가기도 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군요. 자 이번에 여러 스타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인연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네, 이번에 일단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가수 박효신 씨였던 박효신. 네. 박효신 씨가 이런 공식석상 이런 곳에서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조수미 씨라든지 그렇죠. 뭐 이승철 씨 뭐 저희가 늘 보던 분들이 계세요. 뭐 가수 싸이 씨라든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박효신 씨는 이런 공식 행사에 많이 등장했던 분은 아니었는데 박효신 씨가 이번에 야생화라는 거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 야생화가 박효신 씨가 이제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본인이 직접 이제 가사를 써서 나온 게 바로 이 야생화라는 곡인데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이 가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의 꽃이 피었는데 그게 이제 야생화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제 주제곡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 예. 봉생화 같은 거.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네, 야봉화라고 안 그러게 천만 다행이네. 근데 뉘앙스가 조금. 네. 방심하고 있다 훅 먹었어. 네. 그래서 이제 박효신 씨가 나왔는데 노래는 비공개 공연이었기 때문에 얼만큼 감동적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청와대에서 밝힌 바 뒤늦게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굉장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이 박효신 씨가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박효신 씨가 원래 국방홍보원에서 홍보지원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연예병사로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거죠. 박효신 씨가요? 네. 연예병사였을 때 첫 번째 2등병으로 처음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첫 번째로 이제 갔던 행사가 있었대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신임 장교 합동 인관식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효신 씨가 2등병 연예병사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1절이 끝나고 나서 반주가 끊겼다고 해요. 반주가 끊기고 나서 좀 당황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끝났으니까 나가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를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완전 상황이 바뀌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자리에서 영예롭게 무대를 마쳤다 이런 얘기 영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른 건 아니죠? 그렇죠. 영어는 아니죠. 근데 그럼 어떻게 감동을 먹었을까? 그 처음에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예. 이 곡이 왜 이 자리에서 부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박효신 씨 워낙 노래가 또 감성 울리지 않습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또 언어를 뛰어넘으니까. 오늘 마지막 곡으로 그러면 박효신 씨 노래 틀어주면서 끝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PD님들이 아주 유능한데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했겠죠? 질문으로 끝나네요. 저는 지금 봉도사님께서 저한테 그 이 종이에 남자 이렇게 써가지고 물음표를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남자. 아니 옛날에 이게 무슨 효신이란 여자가 할 수 있지 않았었어요? 박효신 씨가 남자냐는 뜻이었어요. 생각을 하다가. 신효범. 왜 이거하고 헷갈릴까? 저는 지금 남자 왜 저한테 남자 물음표를 저한테 왜 하시는 거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신효범 씨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인상적인 게 어제 그저께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멜라니아 여사인가요? 네. 그 샤이니 민호 보고 어쩜 그렇게 활짝 웃어요? 그거 진짜 그 민호 씨가 워낙 멋있어서 웃은 것도 있을 텐데 그 멜라니아 여사 말씀하실 때 앞에 왜 우리나라 여학생들 중학생들 같이 들었는데 맞아요. 그 학생들 섭외가 진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사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빵 터지면서 이렇게 밝은 미소를 짓는 모습을 많이 못 봤는데 이게 여중생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리액션이 좋은 학생들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 다 리액션이 좋아요. 왜냐하면 K-팝의 고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건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건 훈련시켜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멜라니아 여사 얘기하는데 막 깍 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세계적인 슈퍼모델 출신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리액션은 거기다가 또 민호 씨가 옆에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멜라니아 여사 보고 깍 하다가 옆에 민호 씨 보고 또 깍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금지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정치쇼를 듣고 있는 것 같아. 정치쇼 듣고 정치 수준이 높아졌고 깍. 학생들 듣기 약간 어렵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이거요? 네. 이건 중학교 2학년 수준인데 거기 온 학생들 중2, 중3 수준이거든. 아무튼 뭐 정치는 중2 학생들이 알아듣게끔 해라. 그렇죠. 방송도 원래 중학생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해라. 방송의 원칙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전도연 씨하고 이창동 감독 그리고 모델 한혜진 씨도 왔는데 전도연 씨가 이번에 온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그 당시에 밀양으로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영화를 보고 초청 오찬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같이 했던 그 인연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이렇게. 밀양이 이창동 감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무척 인상적으로 봤는데. 장관 한 이후에 처음으로 찍은 영화제 밀양이었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영화죠 또. 아마 아까 청와대가 생각하기에 전도연 씨가 국제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국제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은 배우가 최근에 또 있는데 그 배우를 청와대에서 국가의 얼굴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국내 여론상 좀 그렇다라고 김민희 씨가 상을 받았죠. 최근에 국제영화제에서. 그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근데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과의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도연 씨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다 하나씩 있네요. 그러니까요. 하나씩 다 초대한 그 일면이 다 뭐 사연이 좀 있었어요. 자, 강경 기자님 또 김광석 사망 재수사 발표한다? 네, 조금 전인 10시에 이제 경찰이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서혜순 씨가 딸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와 그리고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2달여간 이제 수사를 진행한 끝에 무혐의로 이제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 제기했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혜순 씨가 지금 준 변호사님이라고 이제 부러진 화살 영화 거기에 이제 실존 모델로 있는 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하고 그리고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를 각각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죠. 그렇죠. 전에서 계속 너무 억울하다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서해순 씨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긴 했는데. 근데 그 JTBC 그 손석희 방송 나갔잖아요. 예. 그분 웬만한 정치인들 나와도 네.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면 다 쫄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전혀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 네. 손석희 그 사장 앞에서 안 쫓는 사람 정봉주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훅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좀 이따 들어오세요 이러고 우리는. 응? 그런데 네. 그걸 갖고 근거를 잡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언행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자로 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 누구죠? 이분 이름이 누구지? 누구요? 뭐 어떤 서해순 씨 나오고. 하재근 평론가. 저요? 하재근 평론가나 면전에다 대고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다 살인자로 몰리는 거예요. 하재근 살인자. 네, 정봉주 살인자. 주위에 사망한 사람이 아직 없어서. 생각집도 안 가봤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돼요? 김각성 사건 앞으로. 아무래도 지금 일단 그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가 나온 이유는 그 당시에 일단 10년 전 사건이잖아요. 예.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소송 사기 부분도 이제 변론 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서해순 씨가 직접 법원에 알릴 의무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기자가 이거를 이제 10년 동안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려봐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도 고소될 수도 있고. 어쨌든 김강석 그 명예훼손 2라운드로 들어간다. 2라운드로 되죠. 예. 네. 대중의 관심은 좀 줄어들 거고. 네, 저도 아마 법정에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좀 빨리 끝나는 게 저 노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야생화. 자, 저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불금 되시고요. 평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박효신 씨의 야생화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건데 아울러서 이 국정원은 그 김 계장한테 중간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 이런 종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시를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받아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발표한 거고. 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말 의아한 발표였죠. 그럼 김용판 서울청장도 이제 소환이 그 시간 초일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수하려면 일단 김용판 포토라인에 또 쓰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은 피고인과 만약 내통한 거기 때문에 이 그 수사 이계장 정도가 국정원과 그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윗선에 좀 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기승전 MB. 네, 그렇습니다. 뭐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10분도 안 돼서 성명을 냈어요. 뭐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뭐 그것까지 좀 돌이켜 보면은 10분도 안 돼서 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게 뭐 실제로 뭐 국정원과 경찰이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 대선 앞두고 총선 때 2012년 이렇게 정치가 개판이 되고 야당이 이거에 대응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전략인 그 휴민트 인적 자산이 없었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누굴 얘기하는지 이제 진행하고 싶어요. 같아요. 네? 진행하고 싶어요. 회사 사표 내고 오세요. 회사 사표를 왜 내요? 진행 받아줄게. 진행이요? 와갖고 1분만 딱 진행시키고 가세요. 네. 자, 다음 3,000원어치만. 네.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유가 좀 이상해요? 사유가 이상하죠. 예. 이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주장한 그 판결을 한 바에 따르면 기각을 한 사유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라는 거예요.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영장 전담 판사는. 근데 이게 대부분 수집됐다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아하고 뭐 두 번째는 피의자의 직업,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 이거는 뭐 영장 기각할 때마다 나오는 사유니까 뭐 그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국정원 직원한테 물어봐라.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뭐 이 사람이 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래놓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태어난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 예, 그렇죠. 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난 전라도 사람이에요. 뭐 그런 셈이죠. 그 뭐예요, 그게? 네. 좀 의아한 거죠. 네. 채식주의자인데 뭐 고기 먹어요, 뭐 이런. 그렇죠. 짜장면 중국집 들어가고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키는데 나올 땐 짬뽕으로 내주세요. 안 맞나 그건? 네, 요거는 좀. 채식주의자인데 고기 먹어 이게 맞네. 네. 예. 어쨌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판시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담배 끊었는데 술 마셔요. 그거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앞뒤가 안 맞죠. 강부영 판사는 고대 나왔어요? 네, 고대 나와서 이 강부영 판사가 올해 2월에 영장 전담 판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발부했어요. 예, 1차는 기각하지 않아. 기각할 때는 아니었었나 이분이? 네, 발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정유라 그리고 추명호 국정원 1국장 네, 추명호에 대해서는 1차 구속영장이 제출됐을 때 그때 기각을 한 판사기도 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고대를 나왔고 서양이 박지만 씨 부인 서양이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 그러죠?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아, 주진우. 그리고 강부영 씨 부인도 법조인인데 판사인가 검사로 알고 있는데 또 서영희 씨하고 절친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그 고대 이제 동기들이니까. 고대 동기들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그때 박근혜 영장할 때 우려하는 글을 그 SNS상에 올린 게 기억이 나요. 아, 예, 그 주진우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저하고 무관합니다. 네. 자, 김성경님, 정상근 기자님 살 빠지시면 잘생긴 페이스 또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렇죠. 언론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세져갖고 지금 우리나라 대졸 초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건비가 좀 저렴하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 슬그머니 기업이 나가게끔 뭐 여러 가지 막 그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막 이런 그 규제 강화하고 그래갖고 영업을 못하게끔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사드 할 때도 보면. 그렇죠. 롯데마트는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철수를 했죠. 두 손 두 발 들고 철수했죠 진짜. 네.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는 그런 게 자본주의 국가고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중국보다는 분명히 좀 자유로운 면이 있는데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잖아요. 중국 그 변방 국가 중에서 생존한 소수민족 중에서 한반도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이런 좀 같은 데다 사람들이 부지런하거든요. 네, 뭐 베트남으로 여행으로 한번 가봤었는데 사람들이 뭐 엄청 부지런하고 또 굉장히 친절하고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미국에서 있는데 맨발로 공을 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 맨발로요? 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맨발로 공 많이 찼거든요. 근데 잔디에서 맨발로 공을 차는 친구가 있었고 깜짝깜짝한데 목포 친구 목포 아니면 벌교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땅땅땅땅땅땅 베트남 포트 피플.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군요. 네, 우리나라 사람하고. 네, 뭐 거의 북하노이 쪽은 사실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축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행동을 잘 하지는 않으시는데 기자실까지 방문을 해서 이 남방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청취자분들 잘 들어야 되는데 남쪽 방향방. 괜히 이게 겨울에 오니까 또 남방 정책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랜만에 가스비가 안 오른다고 하죠 겨울에. 그렇게 얘기하면 남방 정책인 줄 안 되니까요. 남방. 이거랑은 관계없지만 아세안 쪽으로 남방 얘기가 아세안 나와가지고. 쪽으로 향하는 외교 정책을 열겠다. 다음 뉴스요. 네, 그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김하영 씨,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좀 역사에 좀 길이 남은 수사였는데 그 2012년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뭐 국정원 직원이 뭐 댓글을 달고 있다 정치계에 개입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잖아요. 이거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죠. 예. 그리고 정말 의아했던 점은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어요. 밤 11시에요? 네, 밤 11시에. 그것도 대선 후보들 토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마치 이제 그 발표가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토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국정원 여직원이 뭐 무혐의 처분나지 않았냐,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 수사를 국정원에서 지휘했다고요? 네,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국정원이 당시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뭐 김하영의 출석 문제부터 노트북 제출,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까지 일정까지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9일 경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지휘했던 그 김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 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그 김하영이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제출하겠다고 하기 1시간 반 전에 본인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렇게 그런 진술이 나온 건가요? 네, 참고인 조사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해서 뭐 통화 당시 뭐 당시 관할 경찰서에 있는 수서 경찰서를 제끼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국정원과 대화를 해서 이 김하영의 노트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함께 그 김 계장은 포렌식 결과 그 삭제된 아이디를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원을 했을 때 국정원에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서 이 포렌식 상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경찰과 국정원이 그냥 일종의 뭐 내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공조를 했네요. 그렇죠. 그 공조를 한 정황이죠. 기밀을 다 유출하고. 네, 국정원은 피의자잖아요.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굴욕적인 일을 왜 내가 평소에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남지사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웬만한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장관 출신인데 진수 의원님. 아니요, 뭐 저. 그만 입 다물겠습니다. 아니 그 바른정당 옆에 있던 국민의당은 왜 같이 흔들려요? 저는 뭐 안에 있는데 별반 흔들린다고 느끼질 않는데. 유성엽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왜 싸워요, 근데? 글쎄요. 이게 바른정당 유성엽 의원은 제 뭐 대학교를 같이 다녔고 본회의장에 바로 뒷자리여가지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는 안 물어봤네요. 아실 거예요. 네, 압니다. 뭐 어떤 생각을 갖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려고 했던 그 흐름을 갖고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물론이죠.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국민의당은? 글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오고 정말 가잖아요. 정말 헷갈려요. 어떻게 하실지. 근데 아마 다수는 이 외연을 확장을 하고 그 사실 뭐 김대중 정신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91년에 신민당하고 민주당 통합을 할 때 그 67명 정당과 7명 정당이 통합을 하면서도 그렇게 예우를 하고 그 가치를 사고 상징을 사고 해서 이 외연을 확장해 간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치가. 그런 걸 그 중시하고 그런 걸 받드는 그 사람들이라면은 외연을 확장하고 조금 더 동서화합하고 가치를 사고 상징을 사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모색에 그 거부감을 보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부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꽤 더 많지 않나요? 다수 아닌가요? 그건 그러진 않아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흐름이 다수인지 아니면 바른정당과 외연을 확장하고 그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분명히 다수입니다. 다수. 근데 요 꽤 많은 지점에서 차이로 다수입니다. 저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아주 방송에 특화되셨어요. 요 지점에서 저는 최근에 보면서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게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게 다수였는데 저녁에는 소수가 되고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다수가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진수 의원님도 현역 때 그러셨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리고 최소한 지금 뭐 최고위원이 7명인데 그중에서 6명은 그런 방향입니다. 6명은 의원들 분포는 정말 어때요? 의원들 분포는 한 40명 되는 분들 중에서 저는 한 뭐 7, 8분 정도가 좀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분들은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현실적으로 뭐 민주당과 뭔가 뭐 연정 합당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문제는
민주당의 실질적 오너가 생각하는 그 민주당의 미래라는 것이 아주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오래 정치한 분들과 손붙잡고 뭘 해보겠다는 그런 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분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한계가 있어요. 뼈 아픈 얘기가 톡 튀어나왔어요. 네. 어느 지역을 근거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러면 바른정당은 뭐 물밑으로 뭐 얘기가 좀 되고 있나요? 글쎄 뭐 지금 13일까지야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 포럼이라고 하는 저기를 통해서 국민 통합 포럼을 통해서 몇 분 정도 지금 같이 하고 계세요, 그거는? 바른정당에서 4분 정도 4분. 지금 참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10명쯤 되죠. 그래서 이게 정책 공조라든지 앞으로 이제 입법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우리랑 뭐 정책이라든지 이 방향성에 큰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되고. 자주 만나도 남자들끼리 이렇게 폭탄 좀 하시고 이 스킨십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보니까 하자마자 헤어지더라고요. 유승민 김무성. 그거는 의도된 연출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날 또 모였는데 뽀뽀해 이랬다면서요. 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너무 기괴한 모습에 저는 어거지로 만들었다면서요. 약간 소름이 끼쳐. 본인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들은 저러고 술 마시냐 그랬더니 왕왕 그러기도 한대요.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뭐 그렇게 해야지 친해. 페이스 신드 흐흐. 근데 조건이 틀렸습니다. 살 빠지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뒤 여의도 UFC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막 만들어요 그냥.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UFC 처음 오셨죠? 네. 신고식 한번 하셔야 되는데 독하게. 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인가요 UFC? 네, 몇 번째.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전 장관, 전 국회의원. 됐어요. 아니, 경력을 소개하는데 왜 됐다 그래요? 예, 바른정당의 진수희고요. 예. 장관항 시간대가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져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꾸 저를 상기를 시키네.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래전 너무 오래줘서 감동줘서 또 울먹했어요? 아니요. 예, 요새 이제 바른정당 일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제가 전에 그런 일을 했었나 막 이런 것도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잘 나갔다는 기억이 없어요. 예. 잘 나가셨어요. 지금도 잘 나가실 수 있어. 문 열고 나가시면 돼요. 지금 너무 바닥을 헤매고 있어가지고. 예. 자, 하루아침에 비교섭단체가 된 바른정당. 진수 의원님은 결국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까지는 안 흘리고요. 그냥 뭐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나가신 분들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 나가신 분들이 과거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할 때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친하고 가깝게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좀 개혁 의지도 같이 다지고 했던 분들인데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는 썼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할 수는 더더욱 없었고요. 뭐 그런 생각이 나서 좀 울먹했었습니다. 예. 아니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님 소개했는데 왜 자꾸 소개하라 그러지? 소개했죠 안 했나요? 했습니다. 예, 했는데. 다시 한번 하세요. 최명길이라는 말 안 했나요? 혹시 다른 분을 생각하고. 소개했는데 왜 그러지? 밖에 있는 PD를 다 자를까요? 아니 근데 제가 어제 다른 자리에서 황영철 의원을 만났어요. 네. 황영철 의원. 안 나가실 것 같더니 지금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이해하고 노력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씩이나 나갔잖아요, 바른정당에서 이제. 근데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게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 속에만 국민이 있고요. 실제 행동이나 의사결정 과정에는 국민이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수 통합을 많은 대부분의 보수층이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극보수 일부층에서 그런 뭉쳐라 뭐 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만 대다수 들리는 거죠? 그것만 들린다기보다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계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단지 그게 좀 명분이 딸린다 싶으니까 그거 포장을 뭐 보수 통합이다, 보수층 지지자들이 원한다 이런 걸로 그냥 포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는 그 11월 13일 전당대회 연기하고 양당이 통합 전당대회 하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대안을. 네. 근데 그걸 누가 안 받은 거예요? 유시민 죄송합니다. 유승민.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개그 날리신 거죠? 유승민 의원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통합전대 얘기 나오자마자 그 저쪽 파트너인 홍준표 대표가 이런 지하에 단칼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자꾸 이쪽에다 대고 하는지 통합전대를 굳이 전대 연기할 명분으로 유승민 의원한테 관철을 시키려고 하면 저쪽에 홍준표 대표한테 통합전대 하겠다라는 그런 양해를 받아오고 그걸 우리 쪽에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쪽에서 거절하는데 우리 쪽에서 자꾸 들이대듯이 난 이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시작합니다. 자, 70억분의 1의 사람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이제 이런 거 오늘은 생략입니다. 왜냐? 즐거운 금요일 TGI Friday. Thank God it's Friday.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김재철 MBC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가 이미 충분히 수집이 됐다라고 하는 게 기각의 사유. 자, 미세먼지 나쁩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오늘 밤 축구 대표팀 평가전 있죠. 자, 그다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이 중에 봉도사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 한국과 콜롬비아 평가전 안 보겠습니다. 페스티벌의 The Way 듣고 넘어갑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갑니다. 자,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입니다. 다른 데서도 잘했는데 여기 뉴스 브리핑 오니까 더 잘해요. 아, 제가요? 네. 아, 다른 방송 안 들으시잖아요. 누구요? 제가요? 네. 이렇게 눈에 다 쓰여 있어요. 아, 다 쓰여? 그럼요. 네. 다 쓰여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터졌어. 다 쓰여. 예. 출연한 지 한 달 만에. 제 이름이 뭐죠? 정봉주 의원이요. 정봉주. 아, 네. 넘어갈까요? 네. 오늘도 위험하네요. 다스의 정봉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희생을 해서. MB가 뭐 해준 말인 줄 알아요? MB? 네.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건 오해였다. 방송을 잘못 이해했다. Misunderstanding Broadcasting. 방송을 오해했다. 네. 이거 좀 억지로 끼워맞추기 아닌가요? 이거 너무 긴데. 아니 MB 이거죠. 오늘 축구하니까 미드필더 백. 아, 미드필더 백. 네. 자, 히딩크도 모르는 1831님. 봉도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군요. 우리나라 요즘 축구하는 거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저도는 패스입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 살기 위해서요. 축구협회 임원들 다 사표 내야 됩니다. 물러나세요. 촛불 듭시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남방. 네, 남방이죠. 남쪽. 남쪽. 네. 그 독일에 누구죠? 변호사 생각했네. 70년대 동방 정책을 취해서 네네. 동서독 통일의 주춧돌을 놓았던 총리. 슈미트 총리였나요? 저도 이름이 좀 긴가민가하네요. 빌리 그란트. 아, 빌리 그란트. 빌리 그란트.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아, 네. 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빌리 그란트의 동방 정책과 유사하게 뭘 만든 거죠. 그렇죠.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국빈 방문 중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 인도네시아 재개 간담회에서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뜻하는 인도네시아가 거고요. 인구가 몇인 줄 아세요? 2억입니다. 2억이 넘어요. 네, 2억이 넘죠. 2억 7천만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GDP도 거의 우리나라랑 뭐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 생각한 것보다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고 이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를 모으면 한 6억 3천 이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수죠. 그래서 청와대는 이 아세안과의 교역 수준을 지금 현재 중국과의 교역 수준인 2천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언론이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주로 이제 4강 외교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전에 좀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 둘 다 이제 4강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주요 외교 대상인 어떻게 할지 갈피를 좀 못 잡고 좀 휘둘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좀 아세안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좀 이런 의존도를 낮추겠다. 뭐 무역 의존도를 좀 낮춰가지고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북한이랑 수교를 맺고 있어가지고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어떤